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거두절미하고요. 왜 이주민 선교가 필요한가?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지금 말하기를 250만 이상 되는 외국인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특별히 8월에 정부는 앞으로 이 30만 유학생 유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들어서 지금 매년마다 아마 향후 몇 년간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주민들이 이러한 모습이나 저런 모습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볼 것이 요셉의 시대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의 시대 속에서 요셉이 통치권을 얻었을 때 7년의 분명한 풍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한 7년의 흉년의 시대가 맞바로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것이 지금 이주민과 외국 유학생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풍년의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고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이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향후도 여러 방면에서 이 나라로 들어올 그 시대가 계속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7년의 풍년의 시대가 7년 풍년의 시대가 찾아왔듯이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도 흉년의 시대가 오지는 않을까?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발제를 하시는 우리 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풍년이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이 아주 빠른 속도로다가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 인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로 오는 이주민들 대부분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노동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AI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점은 바로 요셉의 시대의 7년의 흉년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국도 더 이상 근로자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로봇이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더 이상 외국인들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캐나다가 이렇게 이주 정책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점점 이주민들이 오지만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압박을 가합니다.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안 줍니다. 일자리를 할 수 없도록 그것을 정폭적으로 협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근로자가 필요 없으면은 오늘 이주민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내디딜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주변에 AI가 대치하고 있는 이 속도로 볼 때 몇 년 뒤에 과연 흉년이 찾아올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유학생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볼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외국 유학생들이 있지만은 이 외국 유학생들의 대부분의 삶 역시도 모두가 다 시간제 근로를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비도 충당하고 있고 그들이 사는 나라 속에서 풍요롭게 뭔가를 다 가져온 사람은 극히 일부 나라에 국한됩니다. 그럼 그들도요, 노동해야 돼요. 그들도 여러분 공부하지만은 주말에 가서 힘들게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른 걸로 다 대치가 돼요. 로봇이 대치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아마 대폭적으로 유학생들이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한국 구성원으로서
여기에 정식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의 일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북미권에서 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의 터반이 되기까지 최소 3세대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주민들은요. 아마 그렇게 되는 이 시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뭔가 자리매김을 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고, 유입되는 유학생 수는 어느 시점을 통해서 분명히 줄어드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 이주민 선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고, 이 골든타임이 놓치면은 우리는 풍년했던 것이 언제 옛 이야기 될지 모르고 조만간에 흉년이 되어서 이제는 하던 데도 손을 놓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제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주민 선교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주민 선교를 생각하면은 이주민들, 유학생이 됐던 근로자가 됐던 또 다문화 가정이 됐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부서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배부, 이게 우리 이주민 사역을 하는 목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주민 선교가 이제 1.5에서 2세대로다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주민 선교의 목표를 옛날에 1세대들이 잡아서 교회의 부서를 만들고 거기서 그들이 활동하게끔 하는 이런 1세대적인 목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있다가 저희 교회 이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바로 하겠지만은, 들어가기 전에 이 이주민 선교 유학생이 됐던 다문화 가정이 되었던 아니면은 근로자가 됐던 중요한 이 목표는 역파송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역파송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들을 그저 본국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로 파송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를 가서 언어를 배워서 거기에 리더십만큼의 언어와 모든 문화를 섭렵해서 거기서 우리가 활동하기까지 얼마를 걸릴까요? 근데 여기서 그들을 이미 선교적 마인드와 가지고 신앙의 지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갖고 거기에 자기 본국에 파송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부산 대청교회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저희가 사례 발표를 하고 왔는데 죄송하지만은 지금 저희 대청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대략 16년 이전, 대략 16년도 더 되기 전에 뿌린 씨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속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의 배경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6년, 7년 전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대청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의 사례는 절대로 모범적 답안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 따로 하면은 16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청교회의 사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느냐? 1세대의 이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15, 16년이 지난 데까지 왔고 이제 2세대로 접어들면서 뭔가 이주민 사역에 관심을 갖고 골든타임에 놓치면 안 된다. 오늘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는가?
미력 하나마 이런 게 있겠구나, 저런 게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지, 저희 교회처럼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시 15, 16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왜 도대체 이주민 선교가 안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시 아십니까? 이주민 선교 말은 하지만은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지만은 중형교회가 재정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주민 사역 쉽지 않아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시작은 그럴듯하게 조직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도 계획도 짭니다. 공간도 만듭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럼 우리 교회는, 저 큰 교회도 안 되는데 작은 교회는 우리는 못하는 걸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짜고 너무 욕심을 내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부서로 만들겠다는 요 목표를 전환하면은 아무리 작은 교회도 이주민 선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여러분과 제가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는요, 이주민 선교가 이 100명의 교인이 있다. 이 중에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전심으로 동참하는 인원이 몇 프로냐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의 사람들이 으쌰 하는데 나머지 90%는 관망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망하고 있고 10% 사람만 으쌰 하는데 10%에서 다 조직하고 있고 조직이 하나하나 하고 있고 누가 행동대장으로 뜁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주민 선교에 앞서서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가 어떤 방향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 온 성도가 선교적 관점으로다가 딱 집중되어야 됩니다. 이것부터가 안 되면은 어떠한 것을 계획 세워서 어떤 모범 사례를 따라서 따라 하더라도 이게 롱런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청교회는요, 지금에 와서야, 이 24년에 와서야 사례 발표라는 걸 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시작할 때는 2001년부터입니다. 2001년부터 이 대청교회는 이 퍼스펙티브스라는 이 선교 훈련을 도입해서 이 성도들에게 1년에 2차례씩 이것을 개설해서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관점,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왜 교회의 사명이 선교인가, 이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500명에서 600명 언저리, 이 프로테이지로 하면은 대략 50%입니다.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의 50%가 이 훈련을 마쳤어요. 2명 중에 1명입니다. 이거를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료한 그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신청을 1년에 2차례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할 만큼들 하니까 1년에 1차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수료를 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선교적 마인드를 갖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했던 가장 기초입니다. 만일에 이거를 안 하면은, 선교적 관점을 갖고 교인들이 선교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탈북민인가 아니면 유학생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거 선교훈련입니다. 각 교회마다 적합한 선교훈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2001년에 퍼스펙티브스라는 이 선교훈련이 저희에게 딱 적합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대청교회가 이 선교적 관점을 어느 정도 몇백 명이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선교를 갈지 이거를 목회자가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훈련 받았는데 뭘 하라는 것일까?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근로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래, 우리가 근로자들을 한번 섬기면 되는데 그들이 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다문화 한글 학교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한글 학교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거예요. 이 다문화 한글 학교는요, 지금도 이주민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한글 학교를 여는 교회가 있어요. 사실 저희도 그랬거든요.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유학생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주민 선교 전략에 있어서 1세대 때는 교회를 가야지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한인 교회를 미국 사회나 캐나다 사회에서 한인 교회를 가야지만 자기의 사업과 영향력을 뭔가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인터넷, 유튜브 엄청 발달해 있어요. 교회를 가야지만 한글을 배우는 시대는 15, 16년 전에는 통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그때 15, 16년 전에 이게 전략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요, 말 그대로 이거는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 학교에 오라는 설득이 아니라 딱 오픈을 하자마자 말 그대로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막 이주민 근로자들이 매주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교 훈련으로 다져진 사람들이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새벽 1~2시까지 토요일날, 주일날 또 와서 봉사해야 되는데 운전으로다가 그들을 다 날려서 다 데리고 와서 한글을 배우게 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을 먹이고 다시 그들의 기숙사로 돌려보내는, 여러분 이렇게 동원된 인원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인원이 30명에서 50명이 모여들었어요. 봉사자도 모집할 것도 없이 광고 한번 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 이들은 다문화 한글 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부산 근교에 있던 네팔 근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한글 학교가 알려지면서 네팔 사람들이 40에서 50명이 그냥 한꺼번에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렵다, 문제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소수의 민족들은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토요일 날 다문화 한글 학교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면은 네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매년마다 열린 음악회를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성도들을 초청을 해서 예배당에서 열린 음악회를 하기도 했고요. 추석 때는 또 수련회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탄절에서는 자기네가 발표를 해서 또 성도들을 초청을 하고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네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하고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려면 1시간 다 돌면은 2시간이 걸려요. 밤에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우리가 집을 하나 해서 거기에 쉼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여기는 지금 새롭게 분립한 나간 곳의 쉼터입니다. 근데 이런 쉼터를 통해서 아직 그들이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한 자들이 거기에 머물도록, 무료로 머물도록, 그러면서 쌀 이런 거를 교회가 제공해 주겠는데 나중에는 네팔 공동체가 되니까 자기네 민족 사람들 자기네가 돕겠다고 자기네가 월급 받은 거 갖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왔느냐, 웃긴 얘기지만 공짜로 잤으니까 예배에는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이 생전 힌두교에서 복음도 듣지도 못했던 자들이 복음을 들으며 이 쉼터 사역을 통해서 네팔 예배는 뿌리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 이 다문화 한글학교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또 놀랍게 우리가 이 선교 훈련으로다가 딱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한 중국이 자매인데 그 자매는 이 중국 유학생들을 브로커라고 하는 거죠. 좀 안 좋은 소리로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서 유학생들을 모집해서 한국에 이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에 귀화를 해서 저희 대청교회 집사입니다. 한국말도 잘하고요. 이제는 중국말은 자기 나라 말이니까 더 잘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가서 한마디를 하는데 이 말에 참 탁월함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원 유학생들을 갖다가 저희 대청교회로다가 데려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려면은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이것도 선교 훈련으로다가 다져진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애들을 다 깨워갖고 그들을 데리고 2시 모임에 자기들 모임에 오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처음에는 대학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한 40여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청년 대학부와 50대 50이 되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중국 유학생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선교적 마인드로 잘 준비하는 거, 이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제1순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다른 거 방법 따라서 하면은 이건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 훈련으로 한 곳으로 온 성도가 딱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 중국 유학생부가 오늘 이렇게 이건 수련회를 한 장면입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하면서 이들도 자신들의만의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 코로나라는 이런 이주민 선교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왔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주민 선교를 하다가 특별히 저희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많은 혐오감이 생기게 됐고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래서 그때에 잠시 주춤했던 교회 가운데 이주민 선교를 이어가지 못하는 교회도 지금 여럿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대청교회 저희는요, 발빠르게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의 사역,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냥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그냥 두면 흐지부지 다 없어질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주민 사역을 부서를 이거를 전격적으로 사역자 나가서 개척하세요. 지금 여기 우리 부서는 있으니까 너가 나가서 새로 개척하세요가 아니라 개척이 아니라 이 중국 유학생부 전체를 통째로다가 분립을 시켜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더라도 지금 이게 탄탄하게 가는 한 부서 전체를 그냥 통째로 내보낸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도 쉽지 않고 교회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결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속에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게 된 게 2가지의 중요한 사역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제3의 공간이라는 요 개념이었어요. 제1의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기는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이 힌두교, 이슬람, 불교, 문화권 이런 데서는 오기가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기독교고 기독교 교회다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2의 공간은 뭐냐? 안 오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주축이 돼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 교회에 우리 먼저 믿는
그 사람들이 주축이니까 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배우는 것 같지만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알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 먼저 된 우리 유학생들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저들도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교집합으로 모여서 서로가 편안히 모일 수 있는 교회 밖의 장소를 구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제3의 공간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제3의 공간을 통해서 편하게 이들이 오고 교제를 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하는 이 사역으로도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주축이 되려고 하면은 개척하는 담당 교육자 한 사람만 갖고는 안 된다. 이 사람 전체가 다 나가야 된다 해갖고 오늘 그 생각 속에서 제3의 공간 사역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노프라는 사역입니다. 이 스피노프라는 말은 요즘에 영화계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분리, 파생되는 건데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갖고 왔습니다. 스피노프는 오리지널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나 설정의 기초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작의 세계관은 공유하고 있지만 주인공이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한 예를 들면은 마블이 만들고 있는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만들었던.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안보가 위협을 당하게 되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슈퍼 영웅들이 막 한 팀이 돼서 이런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웅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스피노프 하나만 딱 들어서 파생시켜서 마블이 영화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시는 것이 캡틴 아메리카 등등이 있는데 오늘 하나 소개할 게 스파이더맨입니다. 하나를 딱 뽑아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저렇게 팀으로 하던 거를 스피노프 시키면은 저게 성공할까? 성공했습니다. 제3의 공간과 스피노프 사역?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주민 선교 개척이 아니라 이주민 선교 부서를 분립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교재 뒤에 나오는 기독신문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략을 가지고 코로나로 상당히 힘들고 이주민 선교가 어렵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2020년 7월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국 유학생부를 대청 글로벌 미션 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부산대, 이게 중국 유학생들이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근처에다가 제3의 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저희 대청교에서 아예 빼서 거기에 독립시켰습니다. 물론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도 선교사로 정식 저희의 주파송 선교사로 내보내게 됐고, 저희가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고, 물론 어려운 것 같았고 힘들 것 같았지만 저희가 소속했던 노회에도 이분이 이주민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선교사다 해서 선교사로 등록까지 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게 보편화돼서 이런 세미나도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5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 사역하는 자를 과연 선교사로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모여서 평일날은 평일날대로 모입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5시에는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얘네들 교회 가자고 가면 안 오는데 여기 평일날 계속 오던 편안한 장소예요. 보십시오.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 파티룸을 하다가 다 세팅을 해놨는데 해놓고 파티룸을 안 하고선 그냥 가버린 사람이 그대로 넘겨둬갖고 저희가 잘 쓰고 있어요. 저희 그 하나 건드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갔는데 평일날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5시 예배라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가면은 5시에도 모임을 가야 되는데 안 가면은 이상한 거야. 자연스럽게 예배에도 처음 오는 사람들도, 이 유학생들도 예배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이 다문화 한글 학교는
이렇게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립하니까 사역들이 더 확장이 되네. 스핀오프 하니까 그 영화가 망할 것 같은데 잘 되네. 스핀오프 하니까 중국 유학생부가 대청 글로벌 미션 센터로 바뀌니까 더 잘 되네. 이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문화권에서 이주민들이 오는 게 상당히 교회에 발을 내딛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한글학교에 있었던 이거를 23년 1월에 부산의 사상역 공단입니다. 이들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공단 근처에다가 제3의 공가를 마련해서 대청 브릿지 미션 센터라고 이름하여 이 네팔 예배부도 스핀오프 떼어서 그들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두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 그 부서를 지도하던 그들이 헌신을 했고 교육자에서 선교사로다가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됐고 저희의 주파송에 준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노예에도 등록된 정식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요즘에 어떤 분위기로 나가느냐 하면은 단기 선교를 우리는 동남아 어떤 해외 선교지로 가던 게 지금까지의 이 선교 단기 선교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요.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 대청 브릿지 미션 센터 네팔 공동체로다가 그 국내 같은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다가 단기 선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네팔 친구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들을 해나가는가?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규모에서는 어떻게 이런 외국인들을 섬기는 이런 선교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그들이 스스로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들 역시도 평일에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리고 주일 오전에는 네팔 공동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같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 대만의 기독교 젊은 지도자들이 이 중화 선교와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를 중국어 쓰는 대만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브릿지 미션 센터 말고 네팔 글로벌 미션 센터 중국 유학생부가 스핀오프란 거기에 와서 최근에 2박 3일 일정으로 여기 탐방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이 중국어권을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로다가 단기 선교를 와요. 이 샘플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네팔 이주민 선교에 저희는요 이걸 선순환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2018년에 이 대청교회는요 이 외국인 집사 5명, 6명을 네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집사 직분을 저희 대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분을 주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참으로 잘 섬겼어요. 최근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은 네팔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제가 간다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그 집사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저녁을 하고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희 교회 요람의 대청교회 집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귀국해서 우리가 선교사로다 너희는 파송이다. 너희는 역파송에서 본국으로 가는 거다. 역파송 선교사야. 이랬더니 가자마자 그들의 아내, 가족들을 여기에 있는 부인들 안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힌두교 문화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힌두교 문화에 가서 네팔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를 지나야지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외국인이 하기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아내를 전도했습니다. 아내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독교 가정이 됐어요. 여기서 근로자로 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가 집사가 돼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 가정이 변화가 됐어요. 저는 이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2008년에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이 비순우라는 사람입니다. 이따도 사진이 나오겠지만 이 비순우는 한국에서 일을 하는 자였어요. 2008년에. 그러다가 2009년에 아까 말했던 한글 학교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는 본국에 돌아가서 그 옆에 있는 아내를 전도해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내가 자기의 동생과 자기의 어머니를 전도해서 지금 그 가정이 신앙을 갖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대청 새소망교회라고 설립 예배를 하고 그 사진을 찍은 요 왼쪽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 비순우는 2017년 대청교회에서 서리집사 직분을 받고 그 이후에 받고 이듬해부터 2020년까지 네팔 공동체 리더로 다 섬겼어요. 그래서 본국에 귀국해서도요. 너무 이제 이 대청교회에서 설교를 딱 갔더니 이게 좀 샤머니즘 같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팔이 그 현지 지도자들이 신학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자기 집에 있는데 마침 본국에 귀국해서 온 한국에서 귀국한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리를 듣게 돼서 이 비순우는 그냥 대청교회에서 들었던 거, 대청교회에서 들었던 성경 내용 이걸 가지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3명이 아니라 그 가정이 전체가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장소가 비좁아서 이 가정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순우는 자기 아내, 여러분 아내는 이 사람이 가서 지금 전도한 거라니까요. 20년도에 가서. 그런데 자기가 헌신을 해서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목회자들은 현지 목회자들은 이중직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직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두 사람 부부는요. 우리는 직장을 안 갖는다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는 내가 벌어온 한국에서 벌어온 모든 돈과 내 모든 남은 삶은 내 고향에 있는 그 교회와 지금 여기에 가정 모임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전부를 내놓는다. 이 두 부부가 헌신을 했어요. 비순우는 그렇다 치고 부인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입학해서 목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교회 설립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은 더 많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도 필요했습니다. 힌두교 나라에서 교회 예배당을 임대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배당은 필요한데 힌두교 나라에서 이 예배당을 할 수 있는 점포나 상가나 건물을 임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비순우가 한국에서 일한 돈으로다가 약간 외곽에 있는 자신의 땅 160평을 샀었습니다. 근데 그 160평 위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당 건축하는 기금도 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자기 공동체 멤버 몇 사람하고 은행에서 자기가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가서 결단할 수 있는 이 선교사보다도 더 선교사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청교회는 니네가 거기에 어떤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느냐? 대청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대청 새소망교회. 왜 새소망교회냐?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가 돌보고 있는 교회가 새소망교회. 두 개를 합쳐서 대청 새소망교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고 대청교회는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융자를 얻어서 하는데 참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대청교회가 헌금을 하고 예배당 건축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성도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 자기네 나라에 갔으면 끝나는데 자기 땅을 내놔? 자기네가 융자를 얻어서 자기네가 예배당을 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한국 선교사 가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래서 대청교회도 정말 눈물 글썽거리며 한 주의 헌금을 했는데 교회 건축, 예배당을 건축하기 곱하기 2의 헌금이 나왔어요. 딱 한 주.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 2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4년 5월에 완공 예배하고 설립 예배를 했습니다. 장년들밖에 모이지 않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설립 예배를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점점 여성 모임도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어린이 사역도 시작이 돼서 한 분반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동남아에 뭐 나라 가면은 이렇게 먹는 거 주고 하면 쭉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렇게 오는 이런 거 우리 네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렵고 이 지역은 전원주택지에 완전 산 밑에 가 있어요. 떨그러니. 왜? 그래야 핍박이 덜하기 때문에. 산 밑에다가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오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집사들 가운데 또 2명 사가르라고 사비비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명은 네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네팔은 유학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이거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냥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저희는 유학원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팔 현지 교회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청년들, 그 중에서도 IELTS 5.5가 돼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바로 한국어 과정이 아니라 영어 과정으로다가 한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청년들, 이 친구들을 선발해서 최근 2명이 도착을 했고 부산에 지금 8명이 신청을 해서 이제는 10월 말에 입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 10명은 대청 브릿지 미션 센터, 아까 그 사상에 있던 근로자 중심의 거기 쉼터, 아까 보셨던 그 쉼터에 머물면서 유학 생활을 하며 학비를 절감하게 되고 8명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저희 교회에서 마련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주민 선교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사역의 마인드를 갖고 너희는 너희 나라를 살릴 귀한 사역자라는 걸 갖고 보내놓으니까 자기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던 쉼터를 바꿔서 학사관으로,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요? 지금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리더십으로 될 만한 친구들, 학비도 자기가 다 어떻게 쓰든지 해요. 단 하나, 숙식을 제공하며 그의 신앙을 키워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저희는 안 되면은요, 월세 50만 내면은 방 2개짜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방 2개짜리 빌라지만은 그들이 와서 네팔 사람들이 올 때는요, 호화주택이에요. 여러분, 50만 원 월세를 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케어하고 필요할 때 함께 해주고, 이거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규모가 적더라도 우리가 전략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주민 선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청년들을 보내서, 아예 기독교인들을 보내서 잘 훈련돼서 자기들보다 더 탁월한 우리 네팔의 다음 세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보내라는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터 사역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일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2 사람들은요, 그 공간에 자기네들이 어학원도 하니까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놀릴 수 없다, 이 공간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였던 가정하고 해서 7월 달의 모습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기도 모임이라도 하자 하여서 대청 공동체 기도 모임 7월 모임입니다. 8월 9월이 지나고 이것이 점점 되면은 저 밑에 이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친구가 목회자로다가 헌신을 했어요. 하라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게 나중에 교회로다가 되어지면은 자기네는 카투만두 대청교회로 하고 싶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면은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빈자리만 남을 거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이거는 큰 교회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교회는 유학원 청년들이 잘 훈련받고 그리고는 너무 한국이 살기 좋으니까 한국에 머무를 것이다. 괜히 해봐야 뭐 본국으로 안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만일에 어려워져서 이 땅에 자기네들이 직장을 가질 수 없다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선교적 마인드로 너희는 역순환이고 너희는 선교자들이고 너희는 일터 사역자들이고 이런 지도자로도 세워서 보내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으면 아까 우리가 했던 서리 집사 6명 그들처럼요 오는 자기 민족 사람들을 진짜 우리보다도 훨씬 더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손해입니까?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규모를 따지면서 우리는 계속 생각만 하고 퀘스천 앞에서 답을 쓰고만 있습니까? 골든타임은 곧 지나갑니다. 놓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로 굳건히 쓰고 선교적 훈련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잘 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찾아서 우리 이주민 선교에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